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그 멕시코에 있을 때 한국에서 교수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 멕시코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테오티와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그걸 보시더니만 야, 아스텍 문명이 정말 웅장하고 찬란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스텍 문명이 아니거든요. 테오티와칸 문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중남미에 가면 멕시코에는 아스텍, 마야, 그 다음에 저기 안데스 페루에는 가면 무조건 잉카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사 책에도 보면 중남미 원주민 문명 그러면 주로 아스텍, 마야, 잉카 정도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큰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다른 원주민 문명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남미에는 어떤 다른 문명들이 있는지, 아마 중남미에는 아스텍, 마야, 잉카를 제외하고 한 100가지도 넘는 문명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정말 대표적인 문명들 정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은 정도의 그런 문명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메소아메리카 문명과 안데스 문명 이렇게 지역별로 두 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는 전고전기, 고전기, 후고전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역별로는 이제 우선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지역이 있는데 우리 이 지도에 보면 이 파란 곳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 문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아메리카 지역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을 안데스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 메소아메리카는 무슨 뜻이냐면 메소라는 게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잖아요. 그죠?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다 해서 메소포타미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는 중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중간에 있는 그런 문명.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중앙 아메리카 문명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메소아메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안데스 두 개가 있는데 시기별로는 전고전기는 BC 1000년 전부터 AD 300년 정도까지의 시기를 전고전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고전기는 AD 300년에서 AD 1000년 정도의 시기를 고전기라고 부르고요. 후고전기는 AD 1000년부터 아스텍 잉카 문명이 멸망한 AD 1500년까지를 후고전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아스텍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 그 다음에 마야 문명. 요거를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문명들이 많은데 한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중요한 문명들만 딱 뽑아 놓은 게 지금 요 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명들이 아스텍, 마야, 잉카가 아닌 또 다른 원주민 문명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전고전기에는 올메카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올메카 문명은 멕시코 동부 해안, 그러니까 요 멕시코의 그 대서양 쪽 해안 요 쪽에서 있었던 문명이에요. 그 쪽에 있었던 문명인데 그거를 올메카의 뜻은 뭐냐면
울레 지역에 살던 사람들, 멕가, 에까라는 게 원주민어로 무슨 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울레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근데 울레가 뭐냐면 고무라는 뜻이에요. 고무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올메까, 올메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무 지역 사람들인데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 고무를 이렇게 막 씹었던 거지. 질겅질겅,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치클레, 치클이 거기서 기원한 겁니다. 끔의 기원이 바로 이 올메까 문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문명은 사실은 뭐 큰 유적지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유물이 발견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올메카 문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거대 두상인데, 이 거대 두상이 그 무게가 한 18톤 정도 나가요.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동부, 멕시코 동부 해안 지역에서 한 13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주 큰 문명들이 존재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올메카 문명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올메카 문명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 멕시코에서도 문명이 한 BC 1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문명의 역사가. 그래서 멕시코에도 문명의 역사가 한 3000년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운 게 BC 233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2000년 더해서 우리 역사가 한 4333년, 뭐 4400, 500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우리 한반도에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뭐 이렇게 반만년의 문명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멕시코도 이 올메카 문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문명의 역사가 한 3000년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올메카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기로 들어와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명이 테오티후아칸하고 그 다음에 마야 문명인데, 마야 문명은 우리가 따로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는 이제 테오티후아칸 문명을 보면, 이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테오가 신이라는 뜻이고요, 띠우아가 거주한다는 뜻이고, 깐은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거주했던 땅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불렀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아스텍을 정복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북쪽에 가서 보니까 이런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곳이 막 그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었죠.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랬겠죠. 아, 저기는 신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름이 테오티후아칸이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명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면 멕시코 시티 제일 중심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이 테오티후아칸 문명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 멕시코의 지도를 보면 여기는 멕시코에 보면 이 양쪽으로 큰 산맥이 두 개가 있어요. 시에라 마드레 산맥이라고. 시에라 마드레, 여기는 동쪽 시에라 마드레, 이쪽은 서쪽 시에라 마드레, 시에라 마드레 오리엔탈, 시에라 마드레 옥시덴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중앙은 고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요 지역이 바로 멕시코 시티가 있는 게 바로 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마 이 아메리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위도로 봐서는 열대 지역이죠. 그죠? 위도로 봐서는 열대 지역이고, 그런데 높이가 한 2300m 정도 되니까 뭐 숨쉬기에 힘든 정도는 아니에요. 한 3000m가 넘으면 숨쉬기에 힘들지만 한 2300m는 숨쉬기에 그렇게 힘든 건 못 느끼거든요. 살아봐도. 그런데 이제 열대 지역에 한 고도가 한 2300m 정도 되니까 뭐 여름에 가장 더워도 한 27도 정도 되고 겨울에 추워도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경치도 좋고. 그리고 이 멕시코 시티가 원래는 거대한 분화구였어요. 그 주변이 다 산들로 이렇게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앙이 거대한 호수였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수많은 문명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명들이 여기서 다 태어나는데, 테오티후아칸 문명도 바로
이쯤에 있던 그런 문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보기도 쉽거든요. 멕시코 여행 가면 멕시코에서 우리가 아에로메이코 타고 한 15시간 정도 멕시코로 가면 갈 때는 한 1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타고 멕시코 시티로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뭐 호텔 정하고 거기서 이제 뭐 그 다음 날 당장에 아침에 이제 뭐 버스 같은 거 타고 테오티아칸 한 1시간 정도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가면 반드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오티아칸인데요. 이 테오티아칸의 역사가 보면은 이게 BC 한 300년 전부터 번성하기 시작해서 BC 한 BC가 아니라 AD입니다. AD 한 300년 전부터 번성하기 시작해서 AD 한 1000년까지 존재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테오티아칸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피라밋입니다. 이게 이제 달의 피라밋이고 여기가 태양의 피라밋인데 이 태양의 피라밋은 크기가 높이가 65m예요. 그리고 이 밑변이 225m인데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라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큰 피라밋이 있었던 걸 보면 아마 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 거대한 도시가 존재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많아야 이런 큰 피라밋을 짓지 사람 수가 적으면 이런 큰 피라밋 짓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피라밋의 규모만 보더라도 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게 여기가 인구를 추정하는 게 한 12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여기 거주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12만에서 20만 정도면 AD 300년 무렵에 12만에서 20만 정도면 이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하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인데 거기에 인구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AD 300년에서 뭐 AD 한 500년 사이에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3대 도시 인구로 따져서를 따지면 아마 당나라의 수도 장안, 로마, 테오티아칸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뭐 당나라는 잘 알고 로마도 잘 알지만 우리가 테오티아칸이라는 존재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런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었다. 이런 데서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오티아칸 문명은 그런 규모도 규모지만 이 테오티아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신들이 거주했다라는 그런 이름이 의미하듯이 여기서 나온 그 종교들이 중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이 깻살꼬아뜰이라는 신이에요. 깻살은 날개라는 뜻이고요. 꼬아뜰은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깻살꼬아뜰은 날개 달린 뱀의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용이 생각나죠. 실제로 생긴 모습도 우리나라의 용과 너무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날개 달린 뱀의 신을 믿었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뱀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잖아요. 땅에서 기잖아요. 그죠? 이 날개는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이 세상을 의미한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신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뱀이니까 용이고 뱀이고 하니까 이게 또 비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 비를 내려달라고 빌 때 이 깻살꼬아뜰 신에게 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 깻살꼬아뜰 신이 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마야 쪽으로 가면 뭐 꾹꿀깐, 그 다음에 심지어 잉카 쪽으로도 가서 비라꼬차, 이런 이름만 바뀌었지 이런 마야 문명이나 이런 잉카 문명에도 가면 바로 이 날개 달린 뱀의 신을 믿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그 신의 기원이 바로 이 테오티아칸 문명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도 테오티아칸 문명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벽화에도 아주 뛰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조각에도 뛰어났었고 도예에도 뛰어났었는데 특히 이 벽화는 이 테오티후아칸 이 모든 벽들이 이런 모든 벽들이 예전에는 다 저 스케를 발라서 붉은 염료로 칠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참 그게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정말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될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모습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근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 옆으로 들어가면 지하가 있어요. 그 뭐 귀족들이 거주했던 그런 방들 지하가 있는데 그 지하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 지하 벽들에는 아직까지 그런 그 벽화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신비로운데요. 그래서 이런 벽화에도 뛰어났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주 천재적인 화가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피카소하고 같이 어울려요. 그러면서 뭐 아방가르드, 입체파 이런 미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느낀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는 피카소 밑에 따라다니는 2인자밖에 더 되겠느냐. 나의 독창적인 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나라 이제 멕시코로 와서 이 테오티후아칸을 갔던 거예요. 그 테오티후아칸에 가서 이렇게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가장 느꼈던 게 그 벽화를 보고 가장 큰 걸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 중에는 이런 벽화에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 벽화를 통해서 나의 미술을 새로 한번 창조해 봐야겠다.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고 그래서 멕시코의 벽화주의 미술이라는 그런 그 예술을 창조하기도 했던데 그 원천이 되었던 게 바로 테오티후아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똘테카라는 문명이 또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올메카 고전기에는 테오티후아칸 그 다음에 이제 똘테카라고 있긴 한데 여기는 아스텍 이전에 멕시코 고원 지역을 장악했던 그런 문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한마디로 그냥 전사들이에요. 테오티후아칸이 마야가 테오티후아칸과 마야가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면 똘테카는 저기 게르만족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싸움은 잘하는데 아주 놀라운 전사들인데 문명의 수준은 뒤떨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 똘테카 문명 보면 똘테카 문명이 있었던 건 멕시코 시티 요 북쪽에 여기가 테오티후아칸이라면 요쪽에 똘테카 문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봐도 별 볼 건 없어요. 그냥 뭐 피라미드 위에 막 전사들의 그런 그 석상 이런 것들 뭐 좀 있는데 뭐 이 조각도 좀 줘야 하고 큰 볼 건 없는 그런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스텍 문명이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쪽으로 가면 안데스 쪽에 가면 무슨 차빈 문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크게 뭐 주목할 만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명이 모체하고 나스카인데 콜롬비아 쪽에는 모체가 있었고요. 콜롬비아 쪽에는 모체가 있었고 여기 페루 쪽에는 나스카가 있었는데 이 두 문명이 참 신비롭죠. 먼저 나스카 문명을 보면 나스카 문명은 이 지상에 이 이상한 그림들이 이건 뭐 벌새고 이건 원숭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를 사실은 비행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비행기가 나오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그 위를 지나가다 보니까 땅 위에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천체 관측설,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술적 문화다. 뭐 이런 동물들을 그려서 그림으로서 뭐 비를 기원한다거나 주로 비하고 관련된 그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를 기원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우주인들의 뭐 그 착륙 기지였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건 뭐 그냥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 이런 그림으로 유명한 그런 문명이 바로 나스카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쪽에는 모체 문명이 있는데, 이 모체 문명은 금세공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금과 관련된 그런 그 유물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이후에 콜롬비아 지역에도 그래서 있었던 많은 문명들이 이런 금세공으로 굉장히 그 금세공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에 가면 무세오 데 오로라고 황금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지역에서 있었던 모든 문명들이 만든 그냥 다양한 그 금세공품들이 있는데, 막 박물관 하나가, 큰 박물관 하나가 금세공품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은 호수 위에서 뗏목을 타고 이 황제가, 그 왕이 제사를 지내는 그거를 금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 이게 그 제일 뭐 최고로 꼽는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걸 보고, 아, 여기에 어딘가에, 이 부근 어딘가에 엘도라도가 있겠구나. 엘도라도라는 금으로 덮인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엘도라도의 전설이 그 보다 더 이제 그 믿게끔, 사람들이 그걸 믿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런 모체 문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전기에 가면 띠아우아나코 문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뭐 잉카 문명의 기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볼리비아하고 페루 국경 사이에 그 티티카코 호수라고 그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큰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볼리비아하고 페루하고 국경이거든요. 이 볼리비아는 여기 자기들 해군도 여기다가 둘 정도로 정말 그런 큰 호수인데, 이 호수 주변에서 많은 문명들이 또 있었거든요. 안데스 지역에는. 거기에서 그 부근에 있었던 문명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흔적은 없고요. 그냥 뭐 미스테리한, 아직까지도 좀 발굴이 필요한 그런 문명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고전기에 들어와서 안데스 지역에는 치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잉카가 이제 정복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 문명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텍, 잉카, 마야 말고도 수백 가지의 문명들이 있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을 여기서 뽑아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가장 중요한 문명, 여기 마야 문명과 그 다음에 아스텍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